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똑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폐지를 주우면서 여기저기 동네를 다니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민낯은 그들이 내놓는 쓰레기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깔끔하게 먼지 한 톨 없이 다니는 요 앞집 빌라 아가씨가 내놓는 쓰레기는 분리수거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온갖 오물이 더럽게 묻은 물건들을 한 대 대충 쑤셔박아 던져 내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일 길에 나와 담배를 뻑뻑 피며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노총각 최 씨는 배달 그릇 하나도 세제로 깨끗하게 닦아서 밖에 내놓는 사람입니다. 산더미 같은 야채에서 다듬고 남은 쓰레기가 한 주먹도 안 되는 슈퍼집 할머니. 장은 엄청 많이 보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재료가 손도 안 댄 채 물러서 쓰레기로 나오는 아랫집 세대.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 말고 쓰레기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른 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폐지 줍고 쓰레기 정리하는 게 조금 슬프기도 했어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왜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왜 아직도 누가 갖다 버린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죠. 그런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 일만큼 보람되고 또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는 일도 없더라고요. 나름 10여 년 이렇게 폐지 정리하면서 좋은 일도 좀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내다버린 쓰레기 안에서 누군가의 귀한 추억을 찾아준 적도 있었고 돈다발 찾아주고 보상금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많았죠. 저는 보지도 못한 물건 쓰레기로 잘못 내놨다며 혹시 제가 가져간 거 아니냐고 트집을 잡아서 그거 물어내라 마라 있는 대로 시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힘나게 한 거, 그것도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오며 가며 동네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정붙이고 산 지가 좀 돼서 그런지 이 아줌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동네 사람들이 앞다투어 편을 들어주는 바람에 도둑누명에선 벗어났지만 그때 그 일은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앞장서서 CCTV 먼저 보여준 슈퍼집 사장님이나 제 사정 알고 자기 변호사 사위 공짜로 소개해준 부동산집, 모두가 다 제가 살면서 은혜 갚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은 고마움이고 더 이상 어딘가에 오지랖을 부리거나 마음을 주는 일을 조금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의로 일을 해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호의가 아닌 참견일 수 있고 제가 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일까요? 말없이 조용히 폐지만 줍는 생활을 하며 사람들과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런 제게 어느 날부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남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60이 좀 넘었으니 저랑 한 30살 차이 나려나요? 너무나 밝게 처음엔 인사를 해서 절 아는 사람인 줄 알고 한참 빤히 바라봤죠. 근데 알고 보니 근처에 새로 이사 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인사성이 밝고 사람이 해사한지 저런 아들 낳은 부모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켠이 칼로 찌르듯 아파왔습니다. 오랜 시간 제 머릿속에 봉인해오고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제 아들에 대한 생각이 한 번씩 떠오를 때마다 저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열병을 앓습니다. 벌써 32년이나 된 일입니다. 보통 이렇게 슬픈 기억이 있는 날은 왜 날도 좀 흐리고 비가 오거나 어둡거나 하다못해 춥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의 슬픈 기억은 구름 한 점 없이 쨍하고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슬펐던 것 같아요. 모두가 행복해하는 이 맑고 화사한 날에 나는 왜 홀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렇게 아파해야 하는지. 정말 팔자가 원망스럽고 운명이 야속해서 흘릴 수 있는 건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날이 맑고 뜨거운 6월의 어느 날, 제 집에 차마 발도 들이지 못하고 담장 밖으로 던져진 초라한 가방 2개만 들고 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담장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찢고 제 피부를 휘저을 정도로 우렁차게 들렸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어요. 정말 그때만큼 손이 발이 되게 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발 문을 좀 열어달라고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젖이나 한번 물리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표독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싸늘했던 시어머니는 제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복더위 더운 여름날 대문 밖으로 펄펄 끓는 물 한 바가지를 확 끼얹으셨어요. 지금도 제 팔에는 그때 뜨거운 물에 맞아서 생긴 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뜨거운 물을 맞고 비명을 지르던 그때 담장 안에서도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의 비명이었죠. 제 살이 물에 데쳐져 벗겨지거나 말거나 아이의 비명을 듣고 혼비백산한 제가 매달려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애가 왜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가 어떤지만 볼게요. 그것만 확인할게요. 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고 저는 안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만 듣고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이가 뜨거운 물 옆에 멀뚱멀뚱 있다가 얼결에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거였어요. 울부짖는 제 목소리가 다 묻힐 정도로 아이의 울음소리는 거셌습니다. 제가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고 저는 문 밖에서 밤새 이 대문만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 기다리다 제가 잠시 잠든 사이 어디선가 삑 소리가 나더라고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제 앞에 아주 싸늘한 얼굴의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일단 어머님 다리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왜 그러신지 이유만 말해달라고, 제가 왜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 거냐고, 내 아이 어떻게 된 거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한테 이제 아이는 없어. 어제 뒷문 통해서 다른 곳에 보냈다. 어차피 처음부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올 물건이 아니었어. 그래도 내 아들 빗줄 내가 잘 키워보려고 하는 거고 너는 더 이상 저 아이와 인연을 유지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냥 저 아이는 우리 집안 장손으로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엄연히 저 아이의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 그이랑 결혼했잖아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며느리인데, 그리고 저 아이의 엄마인데 저를 이렇게 내치시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되니? 너희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잖니? 깜짝 놀라서 저는 두 눈을 꿈뻑꿈뻑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무섭고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팔려오다시피 온 시집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정이 있었겠냐마는 그래도 사람이 얌전하고 다정해서 결혼하고 몇 달 되지 않아 아이를 가질 만큼 부부금슬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뱃속에서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핍박하고 미워하기 시작한 거요.
사람 잘못 들어와서 아들이 명줄이 짧아졌다며 남편 잡아먹고 자기 아들 잡아먹은 귀신 같은 년이라고 저를 엄청 구박하셨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딸이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손 귀한 집에 아들을 낳으면 계속 이 집에 살아야 하겠지만 딸을 낳으면 꼴도 보기 싫으니 둘 다 썩 집에서 나가라고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 바람이 무색하게 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누가 봐도 자기 아빠랑 똑같이 생긴 죽은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이었어요. 저한테 분노를 쏟아내던 시어머니는 그 에너지를 그대로 집착과 사랑으로 제 아들에게 쏟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처럼 젖을 먹을 때 외에는 저는 제 아들을 품에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딱 아이가 젖투정을 하면 마치 기계처럼 절 데려다 앉혀놓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가 젖을 다 먹은 것 같다 싶으면 야멸차게 제 품에서 떼어내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반항도 해보고 읍소도 해봤지만 시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이가 돌이 좀 지났을 무렵 이제는 슬슬 엄마 젖이 아닌 다른 것을 먹어도 되는 시기가 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아이를 두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신 거였어요. 몇 날 며칠은 아이를 끌어안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방심하고 잠시 아이를 두고 화장실을 간 사이 시어머니가 저를 내쫓아버리신 거였죠. 저는 아이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쫓겨난 거였습니다. 그나마 이 집 식구라고 생각해서 버텼던 거였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저희가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가짜 부부였다는 거죠. 사실 결혼하고 얼마 뒤에 아이가 생기고 바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모든 걸 확인 안 한 제 잘못이지만 또 그때는 그런 거를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똑똑하게 사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저는 마치 씨바지처럼 그 집에 대이을 아들 하나 낳아주고 쫓겨난 거나 진배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친정에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어떡하든 거기에 머물며 한 번이라도 아들을 더 만나고 그 집 귀신이 돼서 죽을 생각으로 대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게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냉정하게 지난밤에 이미 뒷문으로 아이는 빼돌린 상태이고 더 이상 저를 받아줄 생각 없다고 너는 우리 집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정신없이 집 안으로 시어머니를 밀치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 곳곳에 문을 열어젖히며 아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처럼 집 어디에도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얼굴로 저를 보며 슬그머니 눈물을 훔치고 있는 일하는 사람 몇 명만 눈에 보였죠. 저는 미친 여자처럼 그 사람들을 붙들고 아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어오신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일갈에 다들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도 그 집에서 딱 하나 저에게 정붙일 대상이 되어주었던 나이든 참모 이모님이 눈을 꿈뻑꿈뻑하면서 저한테 뭔가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 이모님이 저의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밖에서 그 이모님에게 자초지종을 들을 요량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이모님은 저를 찾아와 제 손을 붙들고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내쫓고 바로 짐을 싸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에 살았던 당신의 친정 동네, 거기에서 아이를 키울 거라며 그 친정에서 데리고 온 부부 일꾼에게 아이를 맡겨 자고 있는 아이를 한밤중에 빼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모 이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까지 하실 거라고는 정말 몰랐어. 아니 어떻게 자식이랑 어미를 그렇게 떼어놓고 노인네가 욕심도 과하지.
아무리 아들 잃어서 정신이 피폐해졌다곤 하지만 자기 아들 귀한 거 알았으면 남의 아들 귀한 것도 알아야지. 어떻게 부모 자식을 이렇게 갈라놔? 제발 거기가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저 제 아들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댁한테 얘기할까봐 어딘지 우리한테도 말 안 하셔. 당신 친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애 데리고 간 거 보면 몰라? 우리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아마 지금은 병원에 있지 않을까 싶어. 병원이요? 병원은 왜요? 아휴, 세댁한테 뜨거운 물 붓고 돌아서는 길에 물 끓인 데서 물이 엎어져서 아기도 손을 좀 다쳤어. 괜찮아요? 많이 다쳤어요? 눈이 뒤집혀서 아이가 괜찮냐고 묻는 제게 참모 이모님은 아이는 괜찮다며 자기가 할 말은 아니지만 다 잊고 그냥 새 인생 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이 없이는 못 살겠다고 울부짖으니 그냥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등을 펑펑 때리며 마치 친정엄마처럼 속상해하며 정신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진정하자 참모 이모님이 주머니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모두가 눈에 익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시는 초라한 금부치였어요. 그렇게 값어치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누런 금에 까만 때가 껴가지고 구질구질하게만 한 그 액세서리들을 그렇게 제 눈에 안 보이게 하려고 애쓰시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내가 훔쳐왔어. 맨몸으로 내쫓기는데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순 없는 거잖아. 그래도 사람이 그건 아니지. 누가 가져갔건 어차피 자네가 훔쳐간 걸로 아실 테니까 그냥 내가 대신 훔쳐줬다 생각하고 들고 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없는 것보단 나은 게 돈이야. 그렇게 참모 이모님은 극구 거절하는 제 손에 시어머니의 폐물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몇 년간 저는 그 참모 이모님을 은인으로 알고 살았어요. 정말로 그 폐물조차 없었으면 꼼짝없이 굶어 죽기 십상이었거든요. 할 줄 아는 거 없는 제게 선뜻 일자리를 내어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모으는데 참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숙하고 가난한 등쳐먹기 좋은 사람을 잘도 알아보는 걸까요? 3번이나 모은 돈을 남한테 뺏기고는 저는 제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신뢰도 생기지 않아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뭐든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시댁에서 쫓겨난 지 15년쯤 되었을 때쯤 저는 길에서 저의 은인 같았던 그 참모 이모님을 만났습니다. 이모님은 저를 보시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으시다가 펑펑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모님이 전해주신 얘기는 황망하고 슬픈 얘기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님 크게 앓다가 돌아가시고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재산은 집에서 일하던 식솔들이 싹 들고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제가 관심 있는 건 제 아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모 이모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그러시더라고요. 그 누구도 행방을 모른다고요. 없는 살림에 기숙학교 보내서 공부시킨다고 했던 것까지는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데 그 이후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 엄마인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어디선가 듣고 와서 자기 할머니랑 크게 싸우고 사이도 안 좋아졌었대요. 평생을 목숨처럼 아끼던 손주한테 미움받고 나서 세상에 대한 원망만 커졌던 시어머니는 악에 바친 채 골병 들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홀로 남은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참모 이모님은 여기 이렇게 친엄마가 있는 거를 내가 진즉에 알았으면
엄마랑 아들 서로 만나게 어떻게든 했을 텐데 라며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맘 한켠에 어딘가에 제 아들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희망이 다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천덕꾸러기 고아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면서 살고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더욱 살고 싶지 않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니 정말 사람이 폐인이 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모아뒀던 돈은 금세 다 사라졌고 저는 순식간에 의지를 잃은 노숙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정신 차리게 한 건 나이 들어 찾아온 역시나 그 참모 이모님이었어요. 대체 그분은 저한테 어떤 은인이길래 이렇게 제가 위기에 시달릴 때마다 오셔서 절 도와주시는 건지. 참모 이모님은 제 등을 펑펑 친정엄마처럼 내리치며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저한테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석방에 틀어박혀 불도 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구겨져 있는 저를 일으켜서 당신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참모 이모님도 잘 사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살림에 죽을 끓이더라도 제 것까지 끓여서 앞에 놔주시고 당신이 폐지와 공병을 주우러 갈 때면 꼭 저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모 이모님을 따라 조금씩 다시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5년 정도 참모 이모님과 의지하며 살던 어느 날 이모님이 큰 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 써줄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집에 데리고 가서 편안하게 여생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죠. 그렇게 이모님은 한 달 정도 제 간병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기 바로 직전에 저한테 다 낡은 서류 봉투를 하나 전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 몇 번이고 전해주려 했던 거야. 그런데 기껏 마음 잡고 사는 사람 마음이 흔들릴까봐 내가 그냥 갖고 있었어. 그래도 죽기 전에는 줘야 할 것 같아서 전해주는 거야. 이모님이 내민 그곳에는 제 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의 사진이긴 했지만 그나마도 그렇게 큰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귀여운 돌 사진, 그리고 초등학교 사진. 막연하게 이렇게 자랐을까라고 상상했던 그 모습들이 다 그 사진 안에 있었습니다. 비록 컸을 때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정도라도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죠. 이걸 왜 이제서야? 아들 보고 싶다고 소갈이 하다가 자기 인생 다 놓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갖고 있었어. 그런데 죽기 전에는 그래도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주는 거야. 이제는 그 사진들 다 가슴에 잘 묻고 어디선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다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 유언 같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참모 이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았던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폐지를 줍고 공병을 주었고요. 고물을 가져다가 팔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엄마와 딸이 함께 살다가 엄마 돌아가신 후 딸이 혼자 엄마랑 하던 일 이어서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나 이제는 그리움도 외로움도 그 무엇도 제게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무감해졌을 무렵 그렇게 환하게 인사하는 젊은이가 제 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건너들은 이야기로는
초년에 몹시 고생하고 뭔가 큰 일을 겪은 후에 이 동네로 들어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작고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렸는지 처음에 동네 들어와서는 거의 2달을 집 밖 출입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하긴 그 청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빌라, 제가 항상 고물 줍고 쓰레기 줍는 곳인데 한 번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지 그렇게 동네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고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다닌다며 사람이 성격은 좋은데 초년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라고 다들 안쓰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또 고생에는 일가견이 있잖아요. 나이 차이 많이 나고 거의 아들뻘인 남자지만 어쩐지 동병상련의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게다가 쓰레기 정리해서 내놓는 게 얼마나 깔끔하고 배려가 깊은지 이 사람 뭔가 고생은 많이 했어도 아주 삐뚤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쓰레기 정리를 잘해서 내놓는 사람도 병에 붙어있는 라벨까지 싹 정리해서 내놓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안에까지 싹 물로 한번 헹궈서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오는 것들을 수거할 때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번 마주치면 저도 항상 이렇게 정리 잘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그 사람이 병 몇 개를 들고 나오는 그때 마주쳤습니다. 안 그래도 한번 얼굴 보면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했어요. 네? 뭐가요? 고마우실 게 뭐가 있죠? 아니, 병을 이렇게 항상 너무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줘서 내가 일이 너무 수월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해드려야죠. 제가 뭐 많이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요, 뭐. 젊은 사람이 참,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참 잘 시키셨나 봐요. 그런데 순간 남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 부모한테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 목적을 이룬 것 같네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 얘기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안절부절 못하고 말았어요. 아우, 미안해요. 무슨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일을 어떡하지? 아니에요. 알고 하신 것도 아닌데요.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뭐 그런 셈이죠.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후다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쩐지 조금 민망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멀리서 그 사람이 걸어오는 걸 보면 슬그머니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어쩐지 그 사람이랑 마주칠 것 같으면 그날 그곳으로는 쓰레기를 수거하러 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2달 정도 제가 피해 다녔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 다녀도 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제가 알잖아요. 어느 날부턴가 그 남자 집 쓰레기에 유난히 술병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우,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셔? 맥주 1~2개는 몰라도 이거는 너무 많이 마시는데? 그렇게 술병이 매일매일 들어가던 어느 날, 이틀 정도 전혀 술병도 나오지 않고 다른 쓰레기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이 빌라 구조가 집에 쓰레기를 오랫동안 두고 살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빨리빨리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쓰레기가 나오지 않으면 어딘가를 갔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게 거의 분명합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해서 2번인가 독거노인분이 편찮으신 걸 제가 알아챈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아주 게으르고 힘들어서 쓰레기를 내놓지 않으면 하다못해 배달이 왔다 갔다 한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오지랖 부리지 말아야지, 오지랖 부리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도저히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저기요, 계세요?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두들기다 어디 갔나 보다 라는 생각에 돌아 나오려는데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사람 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얼른 주변 사람들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곳에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뒹굴고 곳곳에 구토하는 적이 있는 걸 보아 뭔가 몸이 아주 많이 안 좋은데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며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119를 불러 얼른 병원에 옮겼죠. 딱히 보호자를 할 사람도 없어서 제가 보호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병명은 급성 폐렴이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면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아픈 사람을 그냥 병원에 입원한 채로 두고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병실에 제가 좀 같이 있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 옆에 가서 앉아있는데 왼쪽 손에 아주 기묘하고 특이한 문신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무슨 흉터 모양을 따라서 그 흉터를 덮은 기묘한 꽃 모양 문신이었습니다. 문신 희한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이 들어요? 아주머니, 저 구해 주신 거 맞죠? 다른 건 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주머니가 정신 차리라고 119 부르셨던 거는 기억이 나요. 맞아요. 급성 폐렴이었대. 이제 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너무 아프고 열이 오르니까 제가 제정신인지도 모르겠고 요 며칠 너무 꿈 같아요. 큰일 날 뻔했대. 어쨌건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손을 내밀어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손에 있는 화상 자국을 보고 멈칫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예전에 뜨거운 물에 좀 데워서. 정말요? 저도 여기 뜨거운 물에 된 상처인데. 아, 그 문신이 있는데? 네. 어렸을 때 진짜 아주 갓난아기 때 뜨거운 물이 저한테 한번 쏟아진 적이 있었나 봐요. 그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네. 그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한 그는 그 다음부터 별말 없이 가만히 제 손만 바라봤습니다. 제 엄지손톱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왜 발가락이 손에 붙어있냐고 할 정도로 다른 손가락의 2배 이상은 넓은 데다가 손톱이 아주 평평하고 작습니다. 일반 사람 엄지발가락만한 게 손에 붙어있는데 손톱은 어지간한 사람 새끼발톱에 있는 거 정도만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 이 엄지손가락이 저희 너무나 큰 컴플렉스라 항상 다른 손가락 사이에 놓고 주먹 쥐듯이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하도 그 사람이 침대에 앉아 제 손을 잡고 한참 제 손을 들여다보고 있길래 의아해서 가만히 손을 들여다봤는데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하며 온몸이 떨려오는 걸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는 그 남자의 손톱,
그 엄지손톱이 저와 너무나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말없이 가만히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저를 보더군요. 혹시 아들 있으세요? 있죠. 그런데 오래전에 시댁에서 뺏어갔어요. 제 대답을 듣자마자 남자의 눈이 붉게 충혈됐습니다. 혹시 아들 이름이 어떻게 돼요? 내가 그쪽 이름을 아는데 이름이 다른데? 저 개명했어요. 어렸을 때 이름은 그와 저는 동시에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증발된 것처럼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어지럽고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결국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땐 팔에 링겔을 다한 그가 제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할머니 댁에서 일하셨던 이모님이 계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대신 운동회도 와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분도 사라지시고 나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나한테 정말로 할머니 같았던 그 참모님하고 내 친엄마를 다 귀신같이 무서운 친할머니가 쫓아낸 거라고. 사실 그때부터 삐뚤어졌거든요. 할머니한테 재산 필요 없다고 앞으로 내 인생 참견하지 말라고 있는 대로 퍼붓고 뛰쳐나와서 진짜 닥치는 대로 살았어요. 참모님도 엄마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살면서 한 번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네, 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서로 손을 붙들고 정말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의사 선생님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을 했죠. 그렇게 퇴원하고 저희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며 함께 살 집을 구했습니다. 집을 구하면서 바로 찾아간 곳은 참모 이모님의 납골당이었어요. 그곳에서 저희도 모자는 일생을 통해 저희들한테 많은 걸 베풀어주고 돌봐주신 그분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참모 이모님이 저한테 남겨놓은 사진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자기 운동회 때 소풍 때 쫓아와서 직접 찍어준 사진이라고 말이죠. 이 사진을 엄마 주셨을 줄 몰랐다며 서럽게 울더라고요. 저는 인생 말년에 제 가장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재산 필요 없다고 뛰쳐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자손이 제 아들 하나뿐이라 얼마 후 제 아들은 꽤 큰 재산을 자기 할머니로부터 물려받게 됐어요. 돌아가신 후 유산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서 변호사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고생하면서 사방팔방 제 아들을 찾아다녔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저와 함께 살 30평대 아파트를 샀고 저는 신혼 때도 못 해본 예쁜 살림살이들을 사서 아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이 녀석이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당연히 다른 곳으로 제가 나가줄 테지만 그 전까지는 30년 만에 찾은 제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요즘 사실 너무 행복하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